예, 40여일이 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 극심한 내부 통증을 겪은 후 결국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공약과 포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천 배제라는 우여곡절도 있으셨고 여기까지 오시기 좀 많이 힘드셨죠? 네,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국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 소쩍새가 우는 것처럼 뭔가 탄생을 하기 위한 진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당내 그래도 내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좀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뭐 전화 보십니까? 위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경선 일정을 두고도 후보들 사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원샷 경선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녁 10시 반에 오마이뉴스 TV에서 3인 1차 토론을 갖고 내일부터 이제 1차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내일 모레 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2차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1차 투표에서 뭐 과반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일단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네. 뭐 저는 일단 뭐 당에서 만든 룰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100% 시민 경선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후보님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예, 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내 후보로 결정이 되시면 결국 이제 오세훈 현 시장과의 경쟁에서 또 이기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KSY 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이제 TBS 의뢰로 한 것인데 지난 22일에서 23일 서울시 거주 남녀 1,005명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세훈 현 시장이 49.7% 그리고 우리 송영길 후보님이 36.9%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한 12.8%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당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2010년도에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딱 네. 2주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제가 15% 이상 안상수 후보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안상수 후보가 현역 시장이니까 당연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예. 근데 2주 지나고 나서 8% 차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옛날에 종로 선거 때 정세균 후보님과 오세훈 후보님이 했을 때 20% 이상 앞서고 있었어요. 예. 정세균 후보가 20% 낮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여유 부리느라고 다른 지역 지원 유세고 다녔습니다. 예. 거의 까보니까 20%차 이상으로 아마 졌을걸요. 엄청난 표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 벌써 3선 시장 아닙니까? 예. 뭐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당연히 이런 표차가 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후보로 확정이 되면 바로 따라잡아 갈 거로 봅니다. 이 송영길과 오세훈의 두 사람과 양자 구도가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율이 확보될 것이다. 경기도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표를 낸 이후로 네. 현역 지사가 없으니까 양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네. 서울과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 예. 서울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현재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격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송영길 후보로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네. 충분히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자의 차이가 한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패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졌다고 보세요? 부동산 아닙니까 핵심이?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그대로 졌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따라 예.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졌잖아요. 예. 아마 영등포도 졌을 거예요. 뭐. 25개 지역구 중에 14군데가 졌습니다. 예. 11 그 구가 겨우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것은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 때는 18.5%를 졌잖아요, 우리 당이. 예. 근데 많이 거의 5% 이내로 좁혀진 거죠. 이번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나마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했습니다. 예. 종부세, 양도세를 아시다시피 제가 청와대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강력한 의지로. 그리고 용적률 500% 상향, 30년 안전기준 면제,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권 제공, 그다음에 내곡동 5만 세대 공급, 고령마을 12,000세대 공급, 음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집값의 10%만 있으면 10년 동안 3% 이하의 저리로 임대로 살다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자기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수용해서 공식 공약화했고,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어우러져서 5% 이내로 그나마 좁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당의 지지율이 거의 1% 차로 거의 좁혀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후보로 확정되면 바로 접전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많은 이제 서울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송영길의 서울은 어떤 서울인가? 네.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금 전국에서 최하의 출생률입니다. 0.69%입니다. GRDP도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세종시로 이제 행정이 수도가 옮겨진다 그러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KDB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예. 했어요. 이러한 박탈감을 새롭게 전환시킬 것은 송영길의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동경과 파리와 런던, 북경과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예. 그걸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야당 시장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GCF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녹색 기후기금 본부를 송도 경제자유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예. 지금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업그레이드 시키겠고요. 유엔 제5본부가 서울에 생기면 서울 시민들에게 뭐가 좋은 겁니까? 당장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죠. 유엔 본부가 있으면 북한이 미사일 못 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쏘겠습니까? 유엔 본부가 있는 지역에 바로 유엔군이 참전이 될 텐데. 그럼 전 세계에 역으로도 대한 마찬가지고 공격이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 2만여 명의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마이스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도시 서울, 지금 홍콩과 상해가 중국의 그런 보안법 통과라든지 그런 자유 제한 때문에 네. 많이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할 수가 있고, 뉴욕타임스 홍콩 본부가 서울로 오게 됐는데 CNN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본부도 우리 서울로 유치함으로써 서울이 미디어의 중심, 금융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엔 본부가 이제 오면 좋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유엔 측 입장은 유엔이 서울에 오면 뭐가 좋은 거예요? 구테스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를 할 경우에 오케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느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게 아니라 예. 유엔은 항상 그때그때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에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한 1, 2본부가 만들어졌고, 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AEA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엔나 오스트리아에 제3본부가 만들어졌고, 케냐 나이로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류가 느낄 과제가 지금 사이버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주 문제, 이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여러 가지의 새로운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에 성공했던 GCF와 이명박 정부가 했던 GGGI 본부가 다 우리 서울과 인천에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매개로 제5본부를 만들 필요성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한 개, 유럽에 2개, 미국에 한 개가 있는데 인구의 40% 전 세계 54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시아에는 본부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많은 국제사회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주도해서 충분히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럼 그동안 왜 못했느냐? 그럴 만한 외교 역량을 갖는 주도권자가 없었고, 예. 또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건물과 이것을 기부 체납 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유엔이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재정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어요. 서울시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그런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시겠다.
그 부지로 용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용산도 될 수가 있고 다른 부지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자유총연맹 주에 타워호텔 주변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송파 쪽도 될 수가 있고 음흠. 난지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해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지난 대선 패배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문제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푸실 계획이십니까? 부동산은 세 가지입니다. 세금 문제와 네. 공급 문제와 금융 정책의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세제는 완화시키겠습니다. 1인 1주택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72석의 민주당이 동의해야 세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직 당대표로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걸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유예를 하고 여러 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한 현실화를 좀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산세 부과가 좀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 500%, 재건축 30년 안전진단 기준 면제 등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내곡동 개발 5만 가구, 고령마을 12,000가구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와 함께 이것이 투기화되지 않도록 또 집 가진 사람, 부동산 업자만 배불리지 않도록 세입자들한테 분양권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 재건축주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 공공감시 균형 제도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제는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LTV가 뭐 90%까지 올려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자기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을 못 받아요. 현금 부자 다 가져가고 예. 현재 9억 이상의 아파트는 허그가 도시주택공사가 이 중도금 담보 이거 보증을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대출이 안 됩니다. 9억 이상 되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네. 이것을 저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누구나 집 10%만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왜 없었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조건에 제가 인천시장 때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 그때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아니라 1단계로서 겨우 초보적인 발을 띄었습니다. 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 그걸 보고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뉴스테이와 누구나 집은 외면상 유사한 게 있어요.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런데 뉴스테이는 8년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가 분양을 해서 엄청난 차익을 업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나 집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집값이 2배, 3배로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게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그 수요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을 오래 했으면 충분히 해결했을 텐데 이제 이것도 제가 당대표가 돼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겨우 하반기에 1만 세대가 지금 시범 이 경기도 일원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세 관련해서도 공약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있는 제도가 전세 보증금 제도입니다. 예.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목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린 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면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없이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유일한 담보가 보증금 아니에요. 이거를 담보 대출하면은 싸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 없다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예. 제2금융권에서 14% 15%짜리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담보 대출이 돼 있긴 있지만 왜 이게 문제냐면 부동산 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 대출 받더라도 이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이죠. 차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SDI나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이 임차인의 보증도를 강화시켜서 신용 등급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3%의 대출을 해주도록 제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을 돌리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가는 거죠, 이게. 시민들에게. 시민들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또 확대하려 그러냐면 상가 임차인,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서울에 84만 명이 있어요. 예. 대부분이 다 임차 상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가 보증금이 다 있거든요. 이 보증금 담보 대출을 하면 3%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제2금융권의 14%
15%짜리 이 조달 금리로 이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서울 보증 SDI랑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동의를 합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하러 가면 SDI에서 다 하게 되는 충분히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금융감독원 이야기해서 이것을 예. 제가 뭐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 자신감이 같습니다. 넘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공급 중심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근데 보면 지금 서울시 그 부동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이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좀 실패했던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은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집값이 오른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면 예. 집값이 오르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만약에 저기 강동구에 뭐 둔촌동 같은데 예. 뭐 평당 한 3,800, 4천만 원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 음. 주변 시세가 8천만 원이에요. 분양받은 즉시 로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저는 SH공사가 다 분양을 받아서 저렴하게 아까 만든 누구나제 프로젝트를 적용하면 예. 싼 가격에 살아서 실제로 현금이 없는 일반 서민들 무주택자한테 살 기회를 주고 10년 뒤에 최초 분양 가격으로 사면요. 예. LTV 50%라도 충분히 살 돈이 조달이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2배로 오른다 그럽시다. 지금 10억짜리가 10년 뒤에 20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LTV 50%면 10억에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최초 분양 가격이 10억이니까 10년 뒤에 10억에 살 수가 있는 거죠. LTV 90%가 안 되더라도. 그럼 그걸 분양받는 분들은 엄청 큰 행운이겠네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무주택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서울이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예. 한 54%가 무주택자입니다. 예. 자기 집을 간 사람들이 한 45%쯤밖에 안 돼요. 서울이. 주택 공급을 매년 지난 30년 동안 30만 원씩 900만 원을 우리가 공급을 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왜? 아무리 공급해도 그림의 떡이거든요. 청년 세대와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진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정책을 시행하셨으면 더 좀 숨통을 트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만시지탄이고. 아, 그런가요? 제가 정말 당대표를 빨리 했었다면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님한테 후보 시절부터 예. 누구나 집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전혀 채택이 안 되고 국토부 장관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군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님을 향한 이제 당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6세대 용태론을 펼치셨었는데 그 당사자께서 왜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냐 이런 비판 많이 들으셨죠? 86세대 용태는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 본인 스스로 저 개인의 불출마 선언을 이야기했던 거지. 이 용태론은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오히려 철회했잖아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아니 문화혁명이 아닌 이상 한 세대가 용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대가 공간이 비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원희룡, 오세훈, 박형준, 부산시장 전부 다 86세대들 아닙니까? 예. 세대가 어떻게 용태를 해요? 다 사람마다 다 틀린 건데. 그 세대별 역할은 아직 살아있다. 86세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86세대의 역할은 남아있다. 아니 세대가 문제라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왜 된다. 이걸 한 세대로 묶어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사람마다. 예. 그리고 왜 하산을 할 때 하산하다가 혼자 등산하냐 그러는데 하산을 할 때 누가 따라왔어요? 우상호 의원 혼자 빼놓고는 아무도 하산하자 그럴 때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86세대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산하자 그럴 때 하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우상호 의원처럼 왜 너만 등산하냐고 비판할 수가 있지만 하산할 때 아무도 안 따라와놓고서 해놓고 그 비판은 옳은 비판 아니다. 그거는 좀 맞지가 않나 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 정말 이 다가오는 전선에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패배해서 지금 백성들과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조조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책임을 졌으니까 어디 그 군중 속에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장비처럼 장판교에 나가서 장팔삼원을 꼬나 들고 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조 100만 군대가 맞서는
장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은 이런 검찰공화국, 민주주의가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 내각 구성이나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이준석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 자체를 다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무도한 시도.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간 한번 돌아보더니 외교부 공간을 뺏어가는 이러한 황당한 이런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예. 우리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오세훈 후보와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한번 이 승리를 해야 될 그러한 운명을 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나서신 그러니까 것이다. 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나서야 될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명랑해전에 대장선 같은 표현을 썼는데 13척의 배 중에 힘을 12척은 다 부하들은 뒤에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제일 먼저 가서 선도적으로 싸웠잖아요. 예, 명량해전. 제가 감히 뭐 이순신 장군의 신발도 뭐 매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네. 따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필사즉생의 각오를. 예. 근데 이제 명량해전 말씀하셔서 명락대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기 당권을 노리면서 이낙연 서울시장 차출론을 띄우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 대표님 공천 배제는 그 이낙연 쪽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님 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실제 있었습니까? 아니 뭐 아무튼 뭐 사람마다 평가를 뭐 여러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낙연 후보님 한 번도 출마하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그분을 들먹여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튼 이건 정리가 된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고민했던 것은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지난 대선 때 1,600만 표 이상을 만든 이제 성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을 무의로 해산시킬 것이냐. 이 에너지를 모아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이냐. 저는 후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 보궐선거로라도 의원직에 이번에 나오셔야 됩니까? 저는 뭐 지방선거 뭐 선거 지원을 하시든지 보궐선거 나오는데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정치인을 제도권 밖으로 놔둬서 그게 전국의 안정이나 통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떤 형태로인지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요.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해야 국민 통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권에 들어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 그런가요? 예, 뭐 그 직접 출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공론화 모든 걸 열어놓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님은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께서 고민하시겠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윤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마음에 따라서 뭔가 좀 후보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2심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후보님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제가 정치로는 선배 아닙니까? 저는 물론 주위의 분위기를 제가 참고하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것은 최종 결정자는 정치는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시간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 수사권 조정 문제로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뒤집으면서 재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당론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구나 이런 과정 자체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이 정당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당대표가 흔들리고 당이 의사결정을 번복합니까? 더구나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심지어 권성동은 자기가 불러준 대로 썼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랬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구나 검사들이 국가공무법 65조 66조에 따르면
집단 행동이나 정치적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 도대체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래? 거의 정당 수준으로 막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검찰들이 이런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이 검사가 되면 3급 이상의 그 고위 관직을 주고 차관급이 지금 40명이 넘 검사장도 차관급 아닙니까? 예. 2조 시대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 형리들은 권한이 많으면 직급을 낮게 줬습니다. 이 검사들은 직급도 높고 권력도 많고 기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나연실색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합의에 중재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양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죠.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장 중심에 두고 여야 지금 원내대표가 청문회를 앞둔 이 법무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당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폭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보통분은 아닌데 왜 한동훈 후보자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제 국민들 앞에 서실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송영길의 서울에 대해 설명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난 대선 과정 동안에 많이 반성을 했고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부세, 양도세를 제가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또 재건축 완화 등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미흡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이 172석의 민주당과 협력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 대책을 현실화시키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금융 대책을 함께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예.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해서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우리 아이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마이스 산업과 금융 산업,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자,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로 확정되시면 오세훈 현 시장과의 양자 토론 저희가 두 사람이 함께 응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건 빠졌는데 좀 이제 야외에서는 좀 마스크 좀 벗고 다닐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5월부터는 좀 맑은 공기를 마스크를 벗고 선거 야외 유세도 활동은, 좀 자유롭게 선거 때도 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이면서 예. 시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스튜디오에 뵐 땐 저도 마스크를 벗고 후보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